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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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로요. 저희는 매달 봤지만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는 또 오랜만. 저희가 2019년 들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 1, 2월에 이 책사이다 방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나눠봤죠. 네. 그렇죠. 네. 이 결과를 슬슬 보여줄 때가 됐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논의하면서 네. 우리가 지난 일들을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렇죠. 또 미래를 전망도 해봤는데 기분들이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그동안에 녹음을 했던 걸 다 들어야 됐기 때문에 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네, 여러 가지 반성,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다양한 반성들 그리고 또 이제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또 좀 희망을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여러분들도 재밌어야 되지만 저희도 하는 저희들도 재밌어야 그쵸. 되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는 애청자 한 분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방송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불만이 많았어요. 김느낌님 아내는 완전 애청자라던데 뭐 하는 거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책사이다를 리서치하는 거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평가 때문에 남편한테 제가 SOS를 했어요. 근데 듣고 하는 첫 마디가 이렇게 재밌는데 사람들 많이 안 들어? 라는 멘트로 저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줬고요. 그러면서 좀 더 책사에 대한 의욕과 또 사랑이 더 생긴 것도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개편 논의를 하면서 네. 참여연대가 참 아직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왜냐하면 이런 개편 논의할 때 네.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1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안정된 마음으로 그 개편 논의에 임했고요.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3월부터요. 책사이다와 아시아팟 이 두 방송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목요일 날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그 중에서도 책사이다는 한 달에 2번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목소리로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코너인 산책 판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산책 판책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2번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네. 황주부님과 김느낌님께서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나선 분은 김느낌님이시죠? 그렇죠. 네. 이번 달에 어떤 책 사서 보셨어요? 이번 달에 본 책은 그 축적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천 도서로 찍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고 저자도 거의 뭐 청와대 가신 그런 이제 책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2017년 맞나요? 이 앞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네. 책이 책이, 있었고 예. 이게 연이어서 나온 연이어서 책이죠. 나온 네. 이 축적의 시간은 이제 2015년 제가 알기로는 그때쯤 네. 나왔을 거고요. 2017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그 책으로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읽기 쉽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읽고 나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받아 적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쉽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인데 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의 어떤 산업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왜 지금의 모양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책적 재원을 노리고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네. 대통령이 이렇게 경무 중에 보면서 감동을 받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그런 큰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아, 1차 독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예, 썼을 수도 있다. 아 이거는 뭐 내가 문재인 대통령 염두에 뒀다면 이렇게 썼겠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을 아. 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분석하는 한국 산업계의 특징은, 그러니까 실행 역량은 강하고, 그러니까 너 이거 해봐. 해봤어? 안 돼?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 이런 이제 정주영 옛날 이제 현대 회장의 어록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실행 역량이죠. 실행 역량은 강하지만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그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는 제품 개발이 됐던 비즈니스 모델이 됐던 어떤 이 산업계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개념 설계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국 경제가 성장이 이제 지체됐다, 벽에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본질적인 부분,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네. 예, 이제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칠게 정리를 해보면 한국 현대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새롭게 개념을 설정하고 그렇죠. 이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란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해, 이게 이제 어떤 실행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네. 이제 개념 설계 역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모방하고 뭐 미국을 모방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 경제 뭐 10위권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요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어떤 개념 설계 역량을 쌓아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쌓느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설명하기로 개념 설계 역량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쌓인다. 그게 축적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게 축적의 길이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령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엔지니어를 뭐 30년, 40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30년, 40년짜리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무형의 어떤 그런 역량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가 이제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메시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불편함이요? 말하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고수, 이 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설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걸 결국에 사회에 이제 산업 전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고수의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쓴 분의 나이대가 딱 그 고수의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저는 약간 그런 약간 좀 빠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치 나를 존중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 황조우님 읽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살짝쿵. 근데 어떻게 핵심을 딱 이렇게 간파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딱 그럴 것 같았어요 진짜. 네, 나를 존중해고 사실 이 책에 열광하는 아저씨들이 다 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지막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 시간을 겪어온 네, 나를 존중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맞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분석 자체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 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좋아했을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도 뭐 재미있고,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은 이 책을 지은 분은 이제 서울대 교수인데, 네. 서울대 공대 교수인데,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은 좀 더 이제 넓은 산업의 영역에서 이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비슷한 논의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 2권 중에 한 권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축적의 길을 읽으시는 게 네, 좋고. 아마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축적의 시간은 그 각 산업 분야의 좀 강론 같은 얘기들이 그쵸. 펼쳐져서 평범한 이제 이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몇몇 곡지에는 내가 동의하거나 혹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얘기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축적의 길은 그것보다는 이제 사회 전체의 변동에 대한 얘기라서 공감대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산책 판책 김느낌님께서는 축적의 길이란 책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 달 두 번째 방송에서 황주부님의 산책은 어떤 책일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그럼 이제 메인 코너 같은 주제 다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인 코너 같은 주제 다른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예요. 하나의 주제를 정해두고 저희 셋이 그 주제에 어울리는 책을 하나씩 골라보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전에 주제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알려지지 않은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예요. 네. 아마 이게 3.1운동 100주년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기획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3.1운동 100주년 뭐 기억할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관련된 책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올해의 3.1운동을 돌아보는 키워드는 이거다라는 걸 느꼈어요. 뭐예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네. 이제 과거에는 3.1운동을 저항의 운동으로서 많이 기억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3.1혁명이라는 이제 의미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불리는 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네. 최근에는 알려지지 않은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서만 벌어진 얘기에 집중했다면 그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네. 얘기들이 또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해서 이제 전시도 벌어지는데 전시회 이름도요.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100주년을 맞아서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그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이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 훈장 1등급 을 추가 서운한 게 이제 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유관순만 하냐,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이 건국 훈장을 주는 거가 이제 상훈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동일 공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뭔가 등급을 높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한 번 주면 한 번 주면 더 끝이다 그거는. 예, 그 일로는 추가해서 더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거 불공정하다. 네네. 예.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인데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번 3.1 운동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많이 민주주의로 갔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추가적인 새로운 행적, 뭐 유관순이 더 알고 보니까 뭐 사람을 암살하고 뭐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데 어떻게 재발굴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평가해서 1등급을 주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어떤 공정함이라는 것도 사실 요즘의 트렌드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올해 건국의 건국 그 뭐라 그러죠? 원년이라고 그러냐? 건국이 된 해. 그러니까 이전에는 1945년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이제 1919년으로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수립 100주년. 100주년.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년에 세워진 거다. 그렇게 되게 되면 3.1 운동의 이제 역사적 의의도 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사회를 좀 잘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인 것 같아서 저는 북한에 대한 얘기들도 재밌더라고요. 뭐
최근에 그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제 네. 김원봉 그렇죠. 네, 네. 예. 의열단 단장에 대한 그 훈장 추서 얘기도 논란이 있는데 네. 그 3.1운동 만세 시위가 벌어진 그 당일에 한반도에서는 총 7군데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졌어요. 우리는 서울만 알거든요. 혹시 밀양도 있나요, 거기? 아니요. 없어요? 서울을 빼고 나머지 6곳은요. 다 어디? 북녘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평양, 뭐 신의주, 원산 이런 곳들이에요. 음.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이제 정치적인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종교단체밖에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억압이 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도 다 종교인이잖아요. 1번에서 4번까지가 네. 종교인 대표. 그 다음부터가 가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세가 이미 잘 정리돼 있던 이제 북녘에서 그 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이후에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면서 우리한테 그 역사는 그냥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분위기에서 조금 더 드러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유관순 논란이 있어서 그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SBS의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초대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낸 그 석주 이상용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3등급이다. 근데 유관순한테 1등급 주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되게 옛날 사고방식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 3등급인데 그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이제 의열단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임시정부의 국무령과 그 어떤 위상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약간 그런 오히려 이제 어떤 분들은 더 윗길로 놓는 더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훈장이 없거든요. 훈장이 없고 재미있는 점 하나는 이 김원봉의 그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박차정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훈장을 받았어요. 1995년에 건국 훈장을 받았는데 웬고하니 이분은 해방 전에 죽었거든요. 김원봉은 해방을 살아서 맞았고 그렇죠. 월북을 해서요. 그렇죠. 받을 수 없었는데 아마 뭐 살아서 이제 해방을 맞았다면 이분도 같이 월북을 했겠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아마 이분도 훈장을 지금까지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잊혀진 어떤 역사의 맥락,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 한국 전쟁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섞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국 훈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가 수혈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그런 측면이 이제 역사적인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좀 역사에 한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건국과 전혀 상관없는 전두환 대통령도 셀프 수혈을 했다가 뭐 이렇게 약간 나중에 다시 뭐 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계기로 그런 일들이 다 발굴이 돼가지고 저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110주년이 벌써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90주년 때 출판사에서 역사 분야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90주년 관련된 이제 책을 기획하려고 만나고 다니고 이랬어요, 저자들을.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100주년 때 얘기되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 나누지 않았고 그 최전선에서 연구를 하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과 10년 만에, 물론 이거 연구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는 거지만 다음 10년 후에는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3.1 운동을 되새길까, 이런 게 지금은 이렇게 좀 기대가 돼요. 90주년 때는 100주년 때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1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들, 긍정적인 얘기들, 전망할 수 있는 얘기들,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기대가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저희 또 책 이야기 하기도 전에 이렇게 엄청난 3.1 운동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획에도 없던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늘어놓았는데 마침 황주부님께서 골라온 알려지지 않은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가 이때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책의 이름은 다큐멘터리 일제시대고요. 이태영이라고 하는 교사세요. 고등학교 역사 교사신데 그분이 집필한 책입니다. 다큐멘터리 일제시대다. 네. 그러면 그 일제강점기 시대 전체를 뭔가 이렇게 기록이라든지 자료로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250 장면으로 그러니까 1900년대죠. 그러니까 1905년부터 을사조약부터
이제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 시대별로 담고 있고요. 여기에 250 장면에 대한 이 작가의 변이 있어요. 어떤 변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일제시대라고 하면 항일과 친일의 역사, 아, 그렇죠. 지배와 저항의 역사로 기억되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너무 처절하고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고 싶지 않은 역사. 그래서 시험 볼 때만 살짝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마치 일본이 그 본인의 식민 통치를 하면서 했던 자신의 그 치부를 눈 감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별로 여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역사인데 이 역사의 장면을 항일과 친일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단하게 살았던 삶의 역사 또는 이때 당시가 사실 막 근대화 이게 물론 식민지적 근대화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막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쵸. 막 자유연애 그다음에 뭐랄까 댄스홀 음. 모던보이 모던걸 정력제 음. 운동회 수학여행 이 많은 것들이 쏟아져 오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확 다 이렇게 질러놓습니다. 다 펼쳐놓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각자 그 안에서 의미망들을 연결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뭐 예를 네네. 들면 그런 거겠죠. 한쪽에서는 막 독립투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격렬하게 뭔가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또 한쪽에서는 막 그렇죠. 새롭게 생긴 즐거운 문화나 놀이거리들을 막 즐기려는 이 그렇죠. 욕망들이 분출하는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동시에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온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던보이, 모던걸이 굉장히 불온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천황에게 가서 폭탄을 던진 네. 애국 의사 기억나세요? 이봉창 맞습니다. 의사. 네. 근데 이봉창 의사도요 모던보이였어요. 아, 그럽니까? 어.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긴데.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본인의 집이 아주 부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일본까지 가서 직장을 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동거도 하고 좀 이제 새로운 생활과 나름대로 활락에 본인이 젖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자가 과연 독립에 이런 자인가를 굉장히 의심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데 모던보이로 살던 이봉창은 모던보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신의 지향이잖아요. 난 이렇게 멋지게 살 거야. 이걸 세련된 삶. 그렇죠. 근데 그 멋진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일본까지 가서 사는데 임금은 일본인들의 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에서 만나 나가는가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삶에 대해서 저는 이봉창 이 열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네. 그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된 거네요. 보통 그런 좌절을 겪었을 때 네네. 막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 완전히 많죠. 복속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데 응. 굉장히 신기한 전환점이네요. 그렇죠. 사실 반대로 간 사람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뭐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대표적인 네네. 뭐 이광수 뭐 누구지 최남선 최남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서고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인 친일을 하게 되고 그들은 그냥 나의 행동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상 자체가 의심이 되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삶의 군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에서는 커다란 의미만 남잖아요. 근데 그 의미 이전에 사람의 구체적인 삶 그리고 구체적인 삶이 또 어떻게 의미와 맞닿아 가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시에 모던보이와 그 너무나 힘들게 사는 애국지사의 삶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애국지사의 삶이 그냥 훌륭해. 우리나라를 위해 애썼어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을 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게 일제강점기 이러면 그때 우리의 길은 이거밖에 없었어. 사람답게 사는 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뭐 사라리맨이라고요. 이게 셀러리맨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식민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삶을 선택해 가고 자기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가가 보면서 오히려 저는 더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항일의 역사에 대해서. 그 말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볼 때
되게 정해진 경로로만 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는 늘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삶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요번에 나온 책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책이죠? 친일파 명문장 67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당시 매일신보에 이제 그런 글이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뭐 이완용이라든지 또는 뭐 김한란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요. 그 원 신문의 이미지와 함께 현대어로 읽을 수 있게 그냥 스크랩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참 가관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조선의 이 청년들에게 나서라. 너희가 지금 국가에 충성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왜 지금 가만히 황군에 나서지 않고 있냐. 이런 식의 글들을 쭉 보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친일파라고 했을 때 갖고 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또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느낌이 한결 더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논의되어지는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됐던 계기가 한 일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엔 뭐냐면 일본도 조선도 다 모던에 열광했어요. 그래서 서양을 배우기에 바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되게 미개하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의 어떤 자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주는 인공적이지 않은 아름다움. 이거는 마치 인간이 막 너무 노력해서 깎은 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냥 툭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것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의 모태가 되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역사가 없대요. 왜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태를 거기로 두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인 것 같다라고 이 저자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하고 마치 싶은 뭐냐면 거죠. 딱 45년 이후에 얘가 이게 딱 만들어진 것처럼. 근데 저는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당연히 기록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의미가 강조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의미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3.1 혁명 100년도 우리가 이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항해서 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이 의미를 만들 때 우리가 무엇을 참고하고 참조하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요 책은 약간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배우잖아요. 일제 시대에 대해서 그런 단편적인 지식하고는 훨씬 이제 그보다 깊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저는 되게 좋은 책인데, 근데 이거는 약간 고등학생 버전이에요. 네. 책의 구성이 책 구성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 보면서 생각났던 책이 그 럭키 경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관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황금강 시대를 썼던 그 전봉관 작가. 이분이 황금강 시대라는 책도 쓰고 경성기담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분야에서 나름 좀 약간 일가가 있는 책인 분인데 이분의 그 럭키 경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 일제 시대의 자본주의의 맛을 처음 본 거잖아요. 사실 근대 조선인들이 이들이 부를 쌓기 위해서 어떤 저걸 보였는지. 그러니까 아까 황금강 시대 제가 얘기했는데 금광 막 캐고 지금도 부동산 투기해서 뭐 갑자기 세종시에 행정도시 들어선다. 세종시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이제 일제가 군수물자를 이렇게 하면서 항구 만들고 이런 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도시 발표라 개발 이슈 소식을 듣고 가서 땅을 산다. 땅이 막 100배 오르고 1000배 오르고 거기서 이제 땅 사고 부자 되고 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 얘기들이 되게 쭉 이어지는데 물론 이런 건 고등학생 버전이 아니죠. 나오지 않는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미두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두라고 해서 쌀 선물 시장이에요. 맞아요. 예, 여기 잠깐 나와요.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자세히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버전이요. 고등학교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요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쌀 선물 시장이 이제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이 지금 저한테 없어서 네. 1930년대, 20년대 그때 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사카에 쌀 선물 시장이 하나가 있고 네. 그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처음 생긴 선물 시장이래요. 인천에 생긴 요 미두 선물 시장의 특징은 증거금이 1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어치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도 그런 게 있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주식 시장에도 그렇게 레버리지가 세진 않죠. 네. 10배 10배씩 되진 정도면- 않죠. 네. 10배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 파생 상품이죠. 이거는 거의 예. 선물이 뭐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1년에 4천억을 벌었대요. 네? 그때 당시 돈으로 44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지금 돈으로 음. 환산하면 4천억이래요. 와. 400원으로 이제 1년 사이에 40만 원을 만들고 이분이 이제 조선 최고의 미녀와 그렇죠.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식에 3만 원을 써요. 지금 돈으로요. 300억. 약 30억. 30억? 응, 30억. 30억인가요? 아니, 아무튼 청년갑부의 이름은 반복창입니다. 네, 반복창. 반복 이름도 특이해요. 이름 정말 특이하네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두신으로 불렸대. 근데 왜 이게 고등학교 버전에 나올 수 없냐면 이분이 투자 실패로 18년 만에 굉장히 쓸쓸하게 최후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또 현대사가 얽혀 있는데 이 선물 시장이 닫혀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패망으로 가면서 쌀 가격을 통제하는 바람에 시장이 닫히고 그래서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가의 뭐 정주영 씨도 그렇고 다 일제 시대 때 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때 좀 손해를 많이 보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가 조선시대 금광왕이 3명이 있는데 이것도 럭키 경성에 나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금광왕이 이 이종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번 거를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오, 되게 진짜? 좋게 사람들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냐면 북한의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거든요. 이 사람 자본가 출신이에요. 진짜 놀랍다. 진짜요. 유일하대요. 자본가 출신이 거기 묻혀 있는 사람 이 사람 유일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이 정말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얘기구나. 그렇지 낮은 항 생기면 땅값 1000배 오르고 이건 벌써 어른들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야, 오늘 정말 예상은 했지만 저희가 이 염두에 둔 어떤 바운더를 이미 많이 네. 벗어나고 있는데 3분 남았네요. 네. 황주부님께서 네. 다큐멘터리 일제시대란 책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가져온 책은요. 이번에 이 책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전 처음 알았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 저도 알았을 저도 처음 거라고 알았어요. 생각합니다. 전 아닙니다. 그러시구나. 외돌개가 원래 아. 7코스예요. 어. 거기 가면 그 외돌개 바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바위에 설명이 써 있어요. 아. 최영 장군이 모코의 난을 진압하러 여기에 약간 왔는데 유시민 선생님 과시군요. 제가 텍스트 중독이라 어디 가면은 이렇게 써진 거 이렇게 보고 저도 분명히 7코스를 갔는데 왜 나는 모르는 정보를 그래서 그 최영 장군이 거기다 막 장식을 해서 장군처럼 꾸며서 모코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다 떨어져 내렸다 뭐 이렇게 해서 장군석이라고 그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어허. 그러셨구나. 제가 가져온 책이요. 네. 이 정용현 작가의 책 모코의 난입니다. 이 모코가 뭐냐면요. 말을 기르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제주랑 연관이 있느냐? 자, 이제 우리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연결이 됩니다. 원나라가 이 고려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려 여기저기에 그 일종의 그 행정 어떤 센터라고 할까요? 요즘 치면 그런 걸 설치를 하죠. 그렇죠. 관할하고 관장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주를 활용하기로 한 내용이 바로 말을 기르는 겁니다. 음. 근데 그냥 제주 사람들한테 말을 길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네 기술자, 말을 잘 기르고 다루는 사람들을 제주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원나라의 여러 말을 기르는 한 10몇 개 되는 스팟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전체 제국에. 근데 이렇게 해서 원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하니까 제주라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훨씬 적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년, 100년 살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그 안에서. 예. 같이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원나라가 쇠퇴하는 거죠. 그 명나라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쵸. 명나라가 말을 보내라고 고려에 압박을 해요. 그럼 고려는 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탐나에서 가져와야 되죠. 근데 탐나에는 지금 그 원나라 출신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당연히 명나라의 그 말 보내라는 명령에 반발하겠죠. 그리고 제주 사람들도 예전엔 탐나국으로 불렸잖아요. 네. 삼국시대부터 쭉 자기네가 독립적인 이제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에 그렇게 막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못하겠다. 막 고려에서 사신 보내는데 우린 못하겠다 하고 말을 나중에 결국 해가지고 2,000필 보내라는 걸 300필만 보내고 이런 와중에 이제 문제가 점점 불거져서 결국 난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려에서는 더는 못 봐주겠다. 이래서 최영 장군을 보내서 여기 정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막 보낸 배랑 인력이 어마어마해요. 25,000명? 그때 제주 인구가 그거 한 2배 정도밖에 안 됐다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결국 힘으로 이제 뭉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그 원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뭐 변발하고 있는 사람들, 아이 완전히 이번에 씨를 말리겠다. 완전히 말살을 합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이 책에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책의 시작점이요. 펼치면 4.3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일 뒤에는요. 강정마을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강정마을 앞에서 보이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그 당시에 최영 장군을 피해서 이 죽다 살아난 소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기어 올라가서 버텼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 제주라는 땅의 역사와 또 제주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를 거기다 넣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구성을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주부님은 읽어보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주인공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게 됐어요. 초반에는 여기서 보면 막 왕이 주인공인 것처럼 왕이 나와서 막 뭐죠? 공민왕이 원나라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민왕한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나중에 제주에서는 막 버드라기가 막 연애를 하고 막 사랑을 하고 이러면 또 버드라기한테 내가 막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시대란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서 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잖아요. 고려 시대 그러면 나는 후백제의 후손이고 막 고려가 나의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시대를 규정하고 큰 의미를 규정하면 마치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해서 그 가치를 따라야 될 것 같지만 실제 그 땅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고 여기서 보면 제주 사람들이 뭐 고려가 뭐를 하든 원나라가 뭐를 하든 알게 뭐야. 알게 뭐야 내 살아가는 게 다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저는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일제시대 이야기에서도 그 나라가 망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 최린이 거리를 걸어요. 어디냐면 종로에서 그 광화문 사거리를 걷거든요. 근데 우는 사람 하나 없고 시끄럽게 소리 지른 사람 하나 없이 거리가 너무 평온해서 우리는 옛날에 일본의 것이 되었구나라고 한탄하면서 그 거리를 걸었대요. 근데 그건 또 체린의 입장에서 그걸 본 것일 것이고 실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실제 제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무태것이라고 표현되는 나에게 몽고도 고려도 네. 다 무태것이라고 표현됐던
그들과 나의 역사가 아닐까 이걸 바라보는 건 그래서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주인공 그 주인공의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시도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목소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질 때 그 배경에 있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냥 말씀처럼 네. 그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 진짜 저 나쁜 것들 뭐 누가 바뀌나 무슨 상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들이 바로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네네네.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떤 작년에 그 이제 바가라디님이 설명을 잘 해주신 게 처음에는 4.3 얘기가 나오고 북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강정마을 얘기가 나오고 저는 그 다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년에 이 비자림로 그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좀 놀랬던 게 뭐였냐면 비자림로를 베는데 이게 이제 그냥 막 베는 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뭔가 필요에 의해서 베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환경 파괴이자 멋진 관광 자원의 훼손이다. 이 인식 자체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 내 건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제주가 무슨 관광 식민지 같은 게 아닌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저는 좀 존중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런 흐름들이 사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 얘기되면서 지역의 목소리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감각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좀 더 나아가는 이런 방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봐야겠죠. 황주부님의 다큐멘터리 일제시대에 이어서 저는 목호의 난 1347 제주라는 책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목기님. 아니 뭐, 예. 마지막 책이네요.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제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 클래식이죠. 네,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왜냐하면 출판사를 4번 바꿔가면서 한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출간이 됐던. 맞아요. 90년대 후반에 처음 나왔고 저도 두 번째 책부터 읽어봤는데 두 번째 책은 일회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세 번째가 한겨레 출판, 네 번째가 길 출판사예요. 전 읽다가 내가 이거 읽은 책인데 이렇게 놀랐습니다. 네 번씩이나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다. 이건 두 가지 이제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그만큼 이 책은 여전히 읽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 네. 또 하나는 그 생각만큼 책이 나가진 않는다. 그렇죠. 판권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네. 잘 됐으면 한 군데서 계속 그러니까. 내겠다. 네. 그래서 책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인디언 그 이제 북미 대륙에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영역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제 최후를 맞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인디언들의 구술로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닌데 옛날에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거 미국 영화 보면 인디언들이 이렇게 나쁜 놈으로 나오고 뭐 약간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막 총 쏴서 황야의 막,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막 이런 네.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인디언에 만들어진 모습이었고 사실 인디언은 굉장히 피해자다. 그래서 이 책은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어떤 그런 뉘앙스를 유지하고 있는 책이고 처음에 나왔던 게 1970년인가 되는 해에 이제 어떤 역사학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어떤 분이 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공식 자리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God bless America 뭐 이거잖아요.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 내리소서. 그러면 이 미국의 축복을 내리는 데라 인디언들을 그러면 신이 다 죽인 거냐.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다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 넓은 땅이 미국 사람들의 백인들의 차지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 어떤 세계 최강대국의 아주 기원에 해당하는 뿌리에 이런 좀 윤리적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거니까 학살이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미국 사회에는 충격을 던졌던 책이고요. 그 내용은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인디언이라고 하면 뭐
8, 90년대에 또 대학 다니신 분들은 또 이제 운동 좀 하셨던 분들은 예, 이 책을 아마 뭐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을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네. 내용들은 다들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주제를 딱 듣는 순간 이 책이 떠올랐는데 저는 이 책에 여러 가지 문장 중에 딱 한 문장만 기억나요. 그것도 이 책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장이에요. 뭘까요? 이게 뭐였냐면 이 책의 서문의 첫 문장인데요. 이 저자인 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첫 문장 어떻게 썼냐면 이 책은 썩 기분 좋은 책은 아니다. 근데 문장이 되게 묘한데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독자가 그렇게 느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뭔가 컨텐츠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만났을 때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3.1절이었잖아요. 네. 그 3.1절에 이제 요즘 유튜브 많이 하니까 근데 어떤 크리에이터가 이제 일본 음식을 먹었던 리뷰를 올려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지탄을 받았었어요. 네. 3.1절에 뭐 이런 걸 올렸냐. 3.1절에 왜 그런 걸 올리면 왜 불편한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딱히 불편한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굳이 불편하다고 하면 뭐 그건 그 사람 불편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을 때 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해줬던 계기여서 이 책을 꼭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 네. 그 역사 같은 책을 보면 어쨌든 옛날 책을 읽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읽어야 된다는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좀 부합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다룬 책들을 보면 네. 대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취재해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맥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 저자의 책이 한 권 있어서 그래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자는 여치현이고요. 책 제목은 인디언 마을 공화국이에요. 부제도 재밌어요.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왜 국가를 만들지 않았을까? 네. 이 국내 저자가 북미 인디언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한 권의 교양서로 냈다라는 점 때문에 네.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 뭐 이제 미국이 그런 미국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기 동화됐던 인디언들의 얘기 또 반발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인디언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딱 여기도 우리가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언 하면 이제 피해받은 어떤 역사들.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그 저변에 흐르는 큰 좀 맥락의 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서 문득 지금 떠올라서 함께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책사이다 오늘은 같은 주제 다른 책으로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알려지지 않은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책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요. 황주부님께서는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이태영 작가의 다큐멘터리 일제시대, 저는 딸기 책방에서 나온 정용현 작가의 목호의 난 1347 제주, 그리고 김느낌님께서는요. 길 출판사에서 나온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줘,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간단히 오늘 새롭게 시작한 만큼 기분이랄까요? 평가랄까요? 네. 굉장히 지금
경마장의 경마 말이 된 것처럼 네, 굉장히 조급한 마음인데 생각보다 길지 않게 첫 녹음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읽어보니까 제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시즌 2부터는 말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하시고 네. 예, 불필요한 말들은 또 편집해서 덜어내 주실 네. 테니까. 황주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올해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음.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 강제 책 읽기에 제가 괴로움에 대해서 전에 시즌 1 종영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강제 책 읽기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강제 책 읽기가 없었더라면 나의 일상은 얼마나 정말 정신없는 일들 사이에서 그냥 헤매다가 잠들 때 한숨을 푹 쉬고 잤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책 읽기가 저한테는 되게 한 줄기 기쁨이 되어서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너무 바빠서 우리 책 읽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그래도 이 책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뭔가 그런 씨앗을 틔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책사이다 이 청취 후기나 뭐 고민, 책에 대한 물음, 의견 이런 거 자유롭게 어디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잘 찾아가지고 선물도 전해드리는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책사이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